근데 그 중국이 그 블룸버그 통신인가 얼마 전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2조 달러, 그다음에 뭐 그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부채가 한 6,500억 달러. 그래서 거의 한 예상.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금융 개방이 돼서 이게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되면 숨겨진 부채가 더 나오면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던데요. 자, 국제 회계 기준이 돼서 상하이에 있는 은행이 네. 세계에서 왕따로 나가려면 세계 거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한테 빌린 돈이 없으면 얘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블룸버그가 추산하고 있는 뭐 2조 달러 직접 그 부채 이거는 그러니까 큰 게 아닌 건가요? 전체 규모가? 부채가 당연히 중국의 기업 부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빌린 돈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수백 조를 빌렸다고 쳐볼게요. 네네. 자,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면 빌려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빌려준 사람들 문제가 돼요. 못 받으니까. 네. 근데 이 빌려준 걸 정부가 어떻게든 메꿔버리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환율 얘기만 없으면. 다만, 야, 삼성이 무너졌어. 부채 많아서 은행들 다 파산할 수 있어. 야, 달러로 바꿔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환율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경제가 위험해지는 자본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자본 유출을 막아버려도 되는 나라예요. 사회주의잖아요. 그리고 막아놓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도 없으면 어떡하죠? 석유살 돈 많고 자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역 흑자자들도 상당한 수준이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이 왜 애플이 가서 트럼프에 따지겠습니까? 중국 시장도 크거든요. 15억. 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강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채 위기나 이런 게 오려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처럼 빠지고 나가고 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그 부채들이 그 중국 국내에서 조달된 자본들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거의 다 해외에서 가져온 그렇진 않습니다. 매체가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이제 해외 채권을 발행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왜? 중국이 기업 부채 구조조정하면서 망하게 몇 년 동안 망하게 버렸거든요. 왜? 이런 기업들 경쟁력에서 망하게 하면 된다 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와가지고 옛날에 야 니네 지급 보증해 이랬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 전체 그 시장 자체가 다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또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또 내수부양하는 건데 즉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뭔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고 이러저러한 그다음 공급 과잉의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건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어떤 행위들은 계속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가장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투자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려면 돈이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투자 수익이 장사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좋은 게 서울에 돈이 많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인구도 많은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대만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만의 인구는 2,500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7, 8천만 명이 돼야 내수가 되는 거예요. 즉 대만이 0.10년 만기 채권금리가 0.75, 기준금리가 1.3으로 훅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초성장이에요. 내수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만의 기업들은 어디를 보느냐? 말로 통하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 다 중국에 가서 공장 짓고 한국은 못하지만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에 국민연금도 있고 은행들 투자를 어디다? 중국 투자하는 거예요. 즉 저성장이 되면 국내 투자보다는 결국 성장이 많이 되는 나라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내가 땅속에 오늘 퍼묻고 다음날 가도 돈이 어디로 가 있냐면 수익성이 좋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금리 떨어지니까 부동산이 특성한 게 아니라 수익성이 거기만 있으니까 또 있을 것이다 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내부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수익을 내서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관 투자가들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 우리 개인들도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배당도 투자나 미국 투자나 심지어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뭐 투자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치 투자의 어떤 대명사로 부르짖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정말 옳은 것이다. 많은 이제까지 이제 증명이 돼 왔는데 이제 워렌 버핏 자체도 투자법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자라 해가지고 기업 경쟁력, 절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했거든요. 가령 코카콜라, 왜 코카콜라 상표는 그의 절대적인 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실패를 했죠.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 과거 코닥에서도 큰 손실을 저는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에서 손실 본 것보다 기회 손실이 더 큰 게 뭐냐면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가치 투자, 재무제표 투자, 우리가 보면 차트 관련 투자는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매출이 많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걸 따지거든요. 물론 미래의 매출 예상도 따지긴 합니다만 과거의 데이터를 자료로 하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20에도 안 샀던 워런 버핏이 아마존을 $1,900, 2,000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 비싸게 샀네요. 100배 비싸게 산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흑자가 났냐? 아마존은요.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인 AWS를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전체가 다 적자예요. 그러면 워런 버핏의 기준으로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을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 현재 재무구조를 봐야 돼. 그게 아닌 거죠. 미래의 플랫폼, 미래의 얘네 시장 장악력을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가 소프트뱅크의 손정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는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19년간 평균 수익률이 47%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년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 VC들 평균 수익이 7%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비전 펀드가 1천억 달러, 또 비전 펀드 2호 2천억 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펀드 1호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어디냐? 자율주행 관련 모든 데는 다 1호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우버, 중국의 우버인 디디추싱, 동남아의 우버인 그랩,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구글에서 안 파니까 자율주행 넘버 2 크루즈, 즉 GM의 자율주행 회사 크루즈의 일대주주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IP 기반, 아까 영국의 ARM, ARM, 그 다음에 엔비디아, 5G나 인공지능이 되려면 이 자율주행 차도 결국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차가 언제 사람이 입력하겠습니까? 자율 스스로 이거 공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그걸 다 1차 비전 펀드에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규모로 보면 토요타가 넘버1이에요. 토요타가 자율주행이 늦어가지고 소프트뱅크에 우리 자율주행 개발해서 만들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좋아하는데 일대주주 나한테 넘기만 할 거야. 그래서 일대주주를 소프트뱅크에 넘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 회사가 모네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자율주행을 만들어도 우버나 그램이나 디디추싱이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비전 펀드에서 했는데 거의 다 성공했죠. 2차 비전 펀드는 엊그제 청와대에 와서 AI 하고 왔잖아요. 왜? 2차 비전 펀드에는 자율주행에 대해 이 기술들이 결국 넘어가려면 AI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AI 스스로 기술. 계속 진화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2차 비전 펀드거든요. 그러면 1차 비전 펀드, 2차 비전 펀드 1,000억 달러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뭐 은행에 펀드 많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다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펀드 규모가 거의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쿠팡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쿠팡에 해놓고 적자 신경 쓰지 마.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돈 계속 밀어주고 끌고 이기게 될 거야.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왜? 결국은 그 방향으로 세상이 갈 거니까. 쿠팡이 단순히 유통업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그나마 AI 선진업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투자 방법이 전통적인 기법이나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미래의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리 지금은 적자일지 몰라도 그런 기반을 완벽하게 장악할 회사들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그 부품의 경쟁력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 상승미소님을 모시고 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전 세계 경제와 또 정말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 돈의 원리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수치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세요? 전 지금 외워도 한 2, 3일이면 다 잊어먹는데 야 대단하신데 조금씩 틀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거 오차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쓰신 그 절호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비결 돈의 감각. 네, 아 이게 정말 그 투자자라면 그 다음에 그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 또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 쓴 예, 정말 깊은 그 뭐라 그럴까 해안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AI가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경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뭐 김영희 교수님이나 앞에 오건영 씨, 그다음에 다른 분들 뭐 존니 이런 회장님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단한 방송에 일단 출연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이요.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이렇게 좋은 책 죄송합니다. 저의 책을 좋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돌 맞으실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지만 제 구독자들도 여기 815 모니터에 많이 중복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승미소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 815 모니터 좋아요 팍팍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팍팍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자 눌러주시고 가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너무 훈훈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또 한 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